안녕하세요. 챕터 11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략 20년 전만 하더라도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치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중화되면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실제로 여러 개의 치아를 임플란트로 대체하는 경우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임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처음 들을 때에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교과목에서도 중복해서 나올 예정이니까요. 어렵다고 느끼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챕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내용들은 임플란트의 정의, 종류, 그리고 임플란트 주위 조직과 임플란트 수술 및 수복술, 임플란트의 성공과 실패,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일어날 수 있는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유지 관리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를 기술할 수 있다. 임플란트 환자의 수술 전 고려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 후 유지치료 시 전문가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임플란트 환자의 치면세균막 관리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임플란트 환자의 치면세균막 관리에 사용되는 구강위생용품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임플란트의 정의부터 볼게요. 우리가 팔을 절단한 사람이라면 의수를 착용하고 또 다리를 절단했다고 하면 의족을 착용하듯이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상실된 치아를 대체 수복하기 위해서 치조골 또는 앞골 내 매식해서 자연 치아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생체 친화적인 인공 치근을 말하게 됩니다. 인접한 잔존치를 건드리지 않고 또 과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통상적인 보철 수복 방법들에 비해서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굉장히 대중화되었죠. 임플란트의 구조를 보시면 인공 치근에 해당하는 매식체인 픽스처 그리고 상부 구조물, 보철물의 형태가 있고요. 그 사이 간격을 이어주는 지대주인 어버트먼트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이렇게 치과에 대중화되기 전에는 치아를 상실했다라고 하면 양 옆에 있는 인접 치아를 삭제해서 브릿지라고 하는 보철물 치료로 상실된 자리를 메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가 생기면서 임플란트의 장점으로는 인접치를 삭제할 필요가 없죠. 해당 부위에 대해서만 임플란트가 대체하면서 이제 충분한 씹는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치아가 여러 개 상실했다고 하면 부분 틀니로 갔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가 그 부분 틀니를 대체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전체 틀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지대치 형태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조골이 흡수되는데요.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이 치조골 흡수를 방지하고 최대한 자연 치열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교정 치료를 위해서 고정원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들도 임플란트에 활용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플란트의 실제 사례인데요. 여기가 임플란트입니다. 말 안 하면 어디가 임플란트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엑스레이로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인공 치근에 해당하는 픽스처, 그리고 보철물이 보이고요. 이 중간을 지대주, 어버트먼트라고 얘기하게 되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임플란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종류는 우선 임플란트 매식체, 이 인공치근에 해당하는 픽스처의 재질에 따른 분류를 먼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순수 티타늄이냐, 아니면 티타늄에 합금을 섞었냐가 보통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선 티타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부식에 저항하고요. 골 유착, 생체 적합성이 높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표면에 티타늄을 부착시키거나 이 부착이라고 하는 건 코팅을 얘기합니다. 수선화 인해석을 코팅하거나 혹은 산부식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제품마다 특성으로 가지고 이제 상품이 출원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 픽스처의 고정 형태에 따른 분류도 있는데요. 골막하이 임플란트, 골관통형 임플란트, 골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는 골래 임플란트, 그중에서도 나사형, 칼날형, 원통형이 있는데 대부분은 다 나사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매식체의 종류 방금 표로 보셨던 내용을 제가 그림으로 매칭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선 골막하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골막 하방에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들어갑니다. 잇몸이 덮여 있으면 사실 티는 안 나겠으나 잇몸 아래의 형태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B 같은 경우는 골관통형 임플란트인데요. 하악골이 심하게 위축되어서 안정형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골을 관통해서 이렇게 기저부까지 관통시킨 형태로 사용을 했던 임플란트 형태인데 수술 범위가 너무 넓고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골래 임플란트인데요. 골래 임플란트는 나사형, 칼날형, 원통형 이렇게 세 가지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이 나사형에 해당하는 스쿠리어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매식법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2회법, 1회법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그림을 매칭해서 보시는 게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회법부터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매식하고 나서 심고 나서 점막하에 두고 임플란트, 골간 유착이 성립할 때까지 임플란트를 구강 내 환경에서 격리시키는 방법. 치유 기간을 가진 다음 2차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구강 내로 노출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게 치조골이라고 하면 치조골 내에 임플란트의 매식체에 해당하는 픽스처를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잇몸을 닫아요. 충분히 골 유착이 형성될 때까지의 치유 기간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묻어놓고 그대로 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치유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잇몸을 살짝 절개를 하고 그 위로 이렇게 치유 지대줄을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회법 같은 경우는 1회 수술로 임플란트 매식체가 구강 내 환경과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즉, 2회법은 심는 과정을 따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치유 지대줄을 연결하는 과정을 따로따로 했다면 1회법은 이걸 한 번의 수술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법에 비해서 환자의 부담이 적고, 즉, 부담이 적다는 얘기는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부담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이해법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강 내에 이런 식으로 노출을 시켰기 때문에요. 근데 이때 치유 기간이요. 왜 상악이 더 긴지 혹시 궁금한 학생들 없나요? 사실 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하악이 훨씬 더 치밀골이기 때문에 골 유착이 더 빠르게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위치하게 되는 그 주변의 조직들을 한번 볼게요.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립된 임플란트 주위 조직도 자연치와 유사하게 치은 상피와 치은 결합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다만 자연치와 같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그 형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혈관의 분포가 자연치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치면세균막에 대한 방어력, 그리고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자연치아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치면세균막이 침착되지 않게, 그리고 염증이 생기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임플란트 성공의 그 중요한 성패를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 조직과 자연치 주위 조직을 비교하면 자연치 주위 조직은 백악질이라고 하는 그 해부학적 구조물이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이 백악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치주인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이 쉽게 생기지 않더라도 한 번 생기면 훨씬 더 빠르게 자연치에 비해서 더 빠르게 번진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수술 전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환자의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임플란트 시스템을 선택한다. 그리고 임상적, 방사선학적,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예상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성과 신미성을 고려한 최상의 식립 위치, 식립 방향, 식립 개수, 그리고 임플란트 형태 등은 함께 고려되어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자에게 임플란트 식립 후에 예상되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왁스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립 수술의 보조 장치인 외과용 스텐트를 제작합니다. 다음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실행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 왁스 모형은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3D로도 예측되는 부분들을 AI가 좀 어느 정도 예상 형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식립이 금지되는 금기증 사례에 대해서 볼게요. 심한 전신질환, 면역 저하 등 치주 수술의 일반적인 금기증과 임플란트 금기증은 동일하고요. 이때에는 심장질환, 지혈이 조절되지 않을 수 있는 혈액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그리고 악골 방사선 조사, 정신적, 심리적 질환이나 혹은 구강위생 관리가 어려운 환자들도 금기증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도 입을 크게 벌릴 수 없거나 혹은 이갈이가 있거나 흡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인 금기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어느 정도 조절한 다음에 수술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흡연자 같은 경우는 고류착 실패율이 10% 정도나 비흡연자에 비해서 높아진다라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급연을 우리가 환자에게 권유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해부학적 구조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자체는 치과 의사가 집도를 하지만 이런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이해는 치과 위생사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당연한 지식이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뼈가 천공된다고 하는 건 이제 뚫리는 겁니다. 뚫리는 거나 혹은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식립 주변부의 해부학적 구조물의 형태는 우리가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상악에서의 해부학적 구조물과 하악에서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각각 나눠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악은 코를 기준으로 양쪽 옆에 광대뼈 주변으로 해서 상악동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상악동은 비어있는 공기 주머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뚫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악동의 위치나 크기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어야겠고요. 혹은 절치공이나 비강 및 견치치근단의 함몰부 위치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악인데요. 하치조관이나 이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이 지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해당 그 신경관 주변은 반드시 피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그리고 환자의 그 입안 형태를 우리가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심리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치료 계획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여러 상황이나 선호도를 고려해서 1회법으로 수술을 할지 혹은 2회법으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고 식립할 임플란트의 종류 등을 선택해야겠습니다. 치아가 상실된 이후에 아무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치조골은 점차 흡수되고 치은 조직도 그 변한 잔종골, 그 치조골의 형태에 맞춰서 변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치아 상실이 오래된 경우라고 하면 치조골을 증대시키는 뼈이식이나 혹은 치은 이식술과 같은 추가적인 보완 술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와 그 처치에 대한 시기도 함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장비 그리고 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 드릴과 장비 그리고 그 중에서 임플란트 수술용 엔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진이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인데요. 제조사마다 그 디자인이나 기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전용 핸드피스나 드릴을 연결해서
뼈를 삭제하거나 혹은 임플란트의 매식체, 이 픽처를 식립하는 데 사용하는 엔진입니다. 수술 과정에 따라서 속도, RPM이, 그리고 토크, 힘이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골 삭제 시에는 통상적으로 높은 RPM을 사용하고 또 그 열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주수라고 하는 이런 생리식염수를 뿌려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식을 하게 된다면 그 RPM을 줄이고 발열을 최소화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플란트용 핸드피스입니다. 이것도 제조사마다 디자인이나 혹은 기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임플란트 엔진에 연결을 하고 드릴을 꽂아서 골 삭제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기구입니다. 그 다음은 주수 장치입니다. 물을 뿌려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골을 삭제할 때는 그만큼 RPM을 높여서 사용을 해야 골 삭제가 원활하겠죠. 근데 RPM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열로 인한 조직 괴사를 막기 위해서 삭제 중에는 회전 중인 드릴에 냉각수를 뿌려서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이 주수 장치가 활용이 되게 되겠고요. 냉각수로는 보통 임상에서는 생리식염수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수의 역할을 출중히 하기 위해서 냉장 보관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주수 장치는 이런 식으로 주수만 독립적으로 어시스트가 옆에서 물을 뿌려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임플란트 옆에 주수 라인을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임플란트 핸드피스를 사용할 때 주수가 자연스럽게 같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는 임플란트 수술 시에 어떤 기구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볼 텐데요. 제가 항상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치과마다 사용하는 기구들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라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마취를 위해 필요한 기구,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러, 핀셋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외에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레이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절개를 했다고 하면 절개한 판막을 젖혀야 되기 때문에 골막 기자가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직 견인기도 그런 용도로 같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SRP를 위한 큐렛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이드 외에도 경우에 따라서 나이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뼈를 절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기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티슈를 잡아줄 때 티슈 포셋과 티슈 시저, 그리고 지혈을 위해서 잡아주는 헤모스탯, 석션 당연히 필요할 수 있겠고요. 봉합을 한다고 하면 봉합에 대한 기구들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부가적 보조 장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공명 주파수 측정기, 임상에서는 오스텔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골과 임플란트 사이에 유착된 정도를 여기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이 매식체와 연결을 한 뒤에 이러한 기구를 갖다 대게 되면 점수로 객관적인 이런 점수 숫자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성이 있다. 즉, 우리가 심은 매식체와 임플란트 주변 그 골이 적절히 유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값을 ISQ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은 포터블 엑스레이인데요. 휴대할 수 있는 엑스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 중에 임플란트에 식립된 방향이나 깊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 센서와 그리고 방사선 조사 기능을 갖춘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를 수술방에 가지고 가서 디지털 센서로 신속하게 그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술 중에는 우리가 소독을 다 마쳤는데 이러한 장비가 없다면 엑스레이실로 환자를 또 데려가서 촬영을 하고 다시 수술실로 모셔와야 되는 이런 불가피한 좀 부가적인 과정들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휴대용 엑스레이도 임상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은 감염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멸균이 기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용 글러브도 멸균된 수술 글러브를 써야 되고요. 수술 모자,
그리고 마스크, 환자를 덮는 포도 다 멸균이 되어야겠고요. 그다음 유니트 체어처럼 환자가 누워야 되는 곳은 사실 멸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멸균을 한 알루미늄 호일을 그 라이트 손잡이 같은 데 감싸서 그 부위 위를 멸균된 장갑으로 만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멸균 환경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엔진은 크기가 멸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플란트 핸드피스는 멸균이 되기 때문에 멸균된 핸드피스를 엔진에 연결할 때 그 연결되는 라인은 멸균 팩으로 감싸서 어쨌든 멸균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로 임플란트만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 주변 뼈가 부족하다고 하면 골 이식제를 사용하거나 그와 관련된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차폐막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때 흡수성이냐 비흡수성이냐에 따라서 차폐막은 각각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혈을 돕기 위한 지혈제 사용이 부가적으로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수술 전에 어떤 준비를 하는지 한번 임상적 사례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임상 검사 및 진단 모형의 분석입니다. 우선 문진을 하고요. 혈액 검사 및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전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식립할 부분에 진단 모형을 본을 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립할 부분에 부착치은의 폭, 골 결손 여부 등을 포함한 연조직과 경조직 전반에 대한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겠고요. 방사선학적 검사는 파노라마, 치근단, 그리고 구강 임산 사진, 필요할 경우는 컴퓨터 단층 촬영, 여기서 컴퓨터 단층 촬영은 CT를 얘기하는데요. 사실 필요할 경우는 아니고 임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면 CT까지는 촬영을 합니다. 술전 진단 및 전체적인 치료 계획이 확정이 되면 임플란트 매식 그리고 보철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아까 본을 뜬 걸로 진단용 그리고 수술용 스텐트를 제작하게 됩니다. 스텐트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경로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가잖아요. 그렇듯이 스텐트라고 하는 것은 임플란트 식립할 부위의 위치, 길이, 방향 같은 것을 미리 이런 식으로 뚫어놓은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틀을 대고 그대로 그 방향이나 길이, 뭐 깊이 이런 것들을 맞춰서 식립하게 되는 가이드 같은 거죠. 그래서 환자의 석고 모형을 체득해서 즉 본을 떠서 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구강 스캐너로 환자의 입안에서 본을 뜨지 않고 스캔을 한 뒤에 그 스캔한 자료를 토대로 이런 스텐트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스텐트는 우리가 멸균이 안 돼요. 이게 멸균할 수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고농도의 소독 용액에 담가두었다가 수술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임플란트도 수술입니다. 따라서 수루 부종 및 통증을 예방하고 환자의 불안감, 긴장감 해소 등을 위해서 술 전에 항생제 및 진통제를 투여합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보통 아목시실린이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경구로 복용하는 약 같은 경우는 수술 1시간 전에 복용을 시키거나 만약 주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수술 30분 전에 근육이나 정맥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뭐 다른 알러지가 있다고 하면 사용되는 약물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진통제 같은 경우는 수술 1시간 전에 진통제를 복용시키는 방식으로 치과에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행될 임플란트 수술 과정, 그리고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드리고 환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수술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외과적 수술은 임플란트 식립 제가 2회법 또는 1회법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본체가 골에 위치되고 충분한 치유 기간을 가진 이후에 그 위에다가 보철물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임플란트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자, 2회법 수술이든 1회법 수술이든 3에서 6개월 정도의 치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이해법 수술에서는 1차 수술 이후에 2차 수술 과정까지를 거쳐야 돼요. 근데 그에 반해서 1회법 수술은 2차 수술할 필요 없이 1차 수술 시에 커버 나사 및 치유 지대줄을 연결해서 임플란트를 노출시킨 거예요. 임플란트 식립은 기본적으로는 예전에 2회법을 많이 시행을 했으나 요즘에는 사실 1회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의 상태,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다 고려를 해서 1회법으로 할지 2회법으로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1차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치조골에다가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는 과정을 1차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1차 수술 이후에 하악은 3에서 4개월, 상악은 6개월 정도의 골 유착 기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구강 내로 노출시키는 것을 2차 수술이라고 얘기합니다. 2차 수술 후에는 노출된 매식체에 지대줄을 연결하여 최종 보철물을 장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글로만 보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림이랑 같이 매칭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임플란트를 이런 식으로 치조골 내에다가 매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커버 스크류를 연결해요. 커버 스크류는 이 위 정도를 이런 식으로 덮게 될 거예요. 입구를 그냥 봉쇄해주는 역할로만 커버 스크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잇몸을 봉합을 합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고서 2차 수술을 통해서 그 위에 치유 나사주, 치유 지대주라고 하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2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에 걸쳐서 1회에 임플란트를 심었고 그 다음에 2회차, 2차 수술 때 임플란트를 바깥으로 노출시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수술한다고 해서 2회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서 1회법 옆쪽에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1회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2회법에서 하는 것들을 1차 수술에 한 번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심는 거 하고요. 그 다음 그 위에다가 높게 올라오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굳이 2차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구강 내에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대신에 이 상태로도 부위에 따라서 충분히 몇 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이 위에다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임플란트 치료의 흐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술 전에 진단을 통해서 1회법으로 할 거냐, 2회법으로 할 거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1회법으로 하면 임플란트 매식을 하고 치유 지대주까지 연결해서 구강 내에 이제 노출을 시키겠죠. 그에 반해서 2회법을 한다고 하면 임플란트 1차 수술만 해서 임플란트 심는 것까지는 하는데 어쨌든 묻어놓는다. 그래서 외부의 노출을 차단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골이 융합되는 기간을 상악, 하악, 상이하게 기다리는 기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를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2차 수술을 별도로 진행해야 되고요. 1회법을 한 경우는 사실 2차 수술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임플란트 본을 뜨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임플란트 2차 수술까지 했다고 하면 치유되는 기간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보철물 인상을 뜨게 되고요. 그 다음 최종 보철물 장착하는 것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해법 같은 경우는 2차 수술을 한번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 꼭 중요한 키워드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1차 수술 보겠습니다. 매식체를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임플란트의 픽스처를 치조골 내에 삽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삭제하고 매식체를 식립하고 봉합하는 순서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식립될 공간을 형성한 이후에는 식립 전용 드릴을 연결해서 저속 엔진으로 매식체를 고정하게 되겠습니다. 수술용 스텐트를 장착하고 수술 부위를 표시하는 1단계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투명한 형태로 들어간 것이 임플란트 수술용 스텐트입니다. 스텐트를 장착을 하고 수술할 부위를 표시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에 설명드린 스텐트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편의성이나 여러 측면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판막을 절개하고 거상을 하는 건데 골막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판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막 기장은 처음에는 작은 걸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폭이 넓은 것으로 바꿔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거상을 하기 위해서 그 폭을 수술 부위에 맞게끔 선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골 청국 및 삭제인데요. 이 과정은 임플란트 핸드피스에 골 삭제용 드릴을 연결해서 임플란트가 심을 곳에 이 모양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플란트 제조 회사에 따라서 이 단계는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천공, 카운터 싱킹, 태핑 순서를 기초로 진행을 하게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이때 키포인트는 발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열을 줄이기 위해서 냉각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천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천공인데 임상에서는 드릴링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론으로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지만 제가 요지만 짚어드린다고 하면,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의 드릴부터 직경을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패럴렐 핀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서 내가 적절히 뚫고 있나, 그 방향이 맞나,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확인할 수 있고요. 점점 그 깊이, 너비를 확장하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천공, 이 드릴링 같은 경우는 환자마다 조금씩 상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질이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의 골질은 뼈의 단단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무른 뼈를 가진 분들부터 굉장히 치밀한 뼈를 가진 분들까지 환자분들의 골질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릴링이 들어가고요. 우선 공통적으로 가이드 드릴, 트위스트 드릴, 그리고 파일럿 드릴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공통적이나, 뼈가 단단한 경우라고 하면 탭 드릴이 추가될 수 있다 정도로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순서대로 해야 될까? 혹시 궁금하신 학생 여러분들 안 계세요? 왜 그러냐면 뼈에도 구멍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절삭력이 강한 드릴을 빠른 속도로 회전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 열 때문에 뼈에도 화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뼈의 화상이 정말 최악의 경우는 골 괴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속도와 정해진 순서를 준수해야 되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냉각수를 뿌려주는 주수 하에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큰 구멍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조금씩 그 범위를 넓혀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임플란트를 만약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심는다고 하면 그 두 개 간의 각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패럴리 핀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게 이런 식으로 꽂아서 내가 식립하는 부분하고의 평행한 관계, 그 각도 같은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게끔 꽂는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심을 때마다 이렇게 뼛속에 음영의 형태로 있다고 하면 내가 어느 각도로 심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행한 핀을 꼽아서 내가 이 각도로 들어가게끔 심었구나를 보면서 여러 개를 심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링에 대해서 보았다면 그 다음은 카운터 싱킹에 대해서 볼 텐데요.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카운터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단부, 그 입구부를 좀 넓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최근에는 이 과정이 드릴링이랑 같이 포함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태핑입니다. 태핑 같은 경우는 나사산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탭질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치밀골일 때, 골질이 아주 치밀할 때에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골질이 부드러운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드릴링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임플란트의 매식체를 식립하는 과정입니다. 저속으로 핸드피스를 그 속도를 줄여서 매식체를 식립하게 되고요.
미는 힘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핸드렌치를 이용해서 삽입을 마무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핸드렌치는 이렇게 수동으로 기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조금씩 그 힘을 조절하면서 식립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피게나사를 연결한다. 이 피게나사는 커버 스크류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커버 스크류라고 영어 표현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마운트 없이 식립하고 바로 커버 스크류를 연결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해서 2차 수술 과정을 생략하는 1회법으로 식립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운트는 임플란트가 치조골 내에 삽입이 되고 나면 이만큼은 지금 뼛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각도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이때 마운트라고 하는 녹색깔 부분이 내식체 위에 붙어 있는 구조물인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식립을 했구나 라고 치조골 바깥에 노출시키는 임시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제거하고 지금처럼 제거하고 커버 스크류를 체결한 뒤에 잇몸을 봉합하고 묻어놓으면 그거는 이해법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힐링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면은 그래서 구강 내로 이제 노출을 시키게 되면 그것은 1회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커버 스크류 요거를 이제 입구 쪽에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끼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식립홀 및 가장자리로 연조직이나 골조직이 이제 개재되어서 이 안으로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입구를 봉쇄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장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속 핸드피스나 혹은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해놓습니다. 체결을 하고 나사 형태로 끼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길이가 뭐 부위별로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조직을 봉합하게 되는데요. 3제로 또는 4제로 봉합사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숫자는 그 실의 굵기를 얘기합니다.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은 얇아집니다. 그래서 3제로보다는 4제로가 더 가는 실이 되겠죠. 그리고 흡수성 봉합사인 바이크릴, 그리고 비흡수성 봉합사인 나일론 실크, 어떤 거를 선택해서 봉합할지는 술자가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2차 감염 방지, 그리고 깨끗한 치유를 위해서 항생제 연고 같은 것을 봉합한 부위에 바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매식한 직후에 파노라마 그리고 표준 방사선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치근단 사진을 얘기합니다. 치근단 촬영을 통해서 매식 방향, 위치, 해박적 구조물을 침범하진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이라도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판막을 열어서 다시 수정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봉합을 하고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봉합 전에 방사선 사진으로 확인을 하고 확인이 오케이 됐으면 그때 봉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것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순서라기보다는 참고하시면 되는 순서라고 그래서 정확한 이 매뉴얼 같은 경우는 치과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주의사항은 발치 후 주의사항이랑 비슷하지만 연조직에 대한 주의사항이 더욱 필요하고요. 감염의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기존에 염증이 있었다라고 하면 항생제 투약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길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식립 후에 초기 2, 3주 동안에는 식립한 부분에 힘이 가해지지 않게끔 환자에게 반드시 주의를 주어야겠습니다. 2차 수술에 대해서도 볼게요. 상부 구조물 제작을 위해서 매식체를 노출시키고 지대줄을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잇몸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여기다가 상부 보철물을 올려야 되는데 보철물을 연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잇몸을 열어서 기존에 있던 커버 스크류를 제거를 하고 이것을 힐링 어버트먼트로 바꿔서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빼꼼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수술 후에 충분한 치유 기간을 기다렸다가 시행이 되고요. 공명 주파수 측정기, 아까 ISQ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것을 이용해서 치조골하고 임플란트 간에 골 유착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오케이 되면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부착 치은의 확보 또는 연조직 결손부에 대한 치료로서 치은 이식술이나 치근단 변이 판막술을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차 수술 과정 어떻게 하나요? 우선 매식체를 노출시켜야겠죠. 잇몸을 살짝 열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조직을 지금 보시는 티스 펀치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잇몸을 뚫어서 제거를 하거나 혹은 판막을 살짝 절개하고 젖혀서 이 커버 스크류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커버 스크류를 노출했다면 이제는 제거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요. 매식체 주변에 과도하게 이 치유 기간 동안 자라난 골막이나 연조직 및 경조직은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거된 자리에 지대줄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매식체와 치은 간의 두께를 측정을 해서 적당한 길이의 지대줄을 선택하게 됩니다. 매시체 위에 위치시켜서 스크류 드라이버로 고정시킨 다음에 판막을 봉합하게 되는데요. 절개된 범위가 작을 경우는 봉합을 따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주 연결 후에는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해서 정확하게 체결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커버 스크류가 파란 색깔이고요. 체결하게 되는 지대주, 치유 지대주 힐링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게 제가 녹색깔로 표시해 놨어요. 확실히 길이가 크죠? 이것보다 더 긴 애들도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잇몸 간의 두께가 두껍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좀 두꺼운 길이를 가진 힐링 어버트먼트를 선택해서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이해법으로 했을 때 실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플란트 매식할 공간을 드릴링을 통해서 매식와를 형성하죠. 그 다음에는 임플란트 매식체, 픽스처를 그 공간에 그대로 식립을 합니다. 그리고 커버 스크류를 체결을 한 뒤에 봉합을 합니다. 봉합하고 나서 실밥을 푼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치유가 잘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잇몸을 살짝 절개를 해서 기존에 있던 커버 스크류를 제거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유 지대줄을 연결을 한 뒤에 주변 잇몸은 봉합을 해주는 것이 이해법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그림입니다. 다음은 어드밴스드 임플란테이션 테크닉이라고 해서 임플란트 수술 시에 추가로 들어가는 보조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 들어가는 상황들이 다른데 어쩔 때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골 조직 유도 재생술입니다. 영어로는 GBR이라고 하는데요. 치조대 높이가 낮거나 폭이 좁거나 임플란트 주변에 뼈의 양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를 충분히 그 골 유착을 시키기가 안정화시키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보조 술식입니다. 이때에는 막을 이용해서 골 조직을 고립시킴으로써 주변 상피세포나 결합세포가 통과할 수 없게 그래서 골에서 유래한 골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설명 같지 않아요? 요거 그 자이언츠에서 했던 GTR이랑 그 비슷한 맥락의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GBR은 임플란트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막을 이용해서 뼈가 증식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골폭이 이렇게나 없을 때 임플란트가 심어져야 되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어려울 때 여기다가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막을 추가로 놓기 때문에 뼈가 충분히 증식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기간을 만들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GBR 막이 이렇게 막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막이 없으면 이 위에 있는 상피 조직들이 다 안으로 들어와서 충분히 뼈가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해를 하지 못하게 배리어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방어막을 친다. 그래서 뼈가 자라 올라올 수 있게끔 상피가 개입되지 못하게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GBR입니다. 그다음은 골 이식술입니다. 골 양이 많이 부족한 경우에 높이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골폭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서 리치 스플릿은 보시는 것처럼 식립할 부위의 뼈를 살짝 쪼개서 그 폭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그림 하나 같이 첨부했고요. 그 다음은 상악동 거상술입니다. 상악동 거상을 동반한 치조제 증가술을 얘기를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전에 하거나 혹은 함께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악동 절을 구강 내에서 밀어 올리는 방법인 크리스탈 어프로치, 한국말로는 치조정 접근법이 있고요. 구강 외에서 상악동 창을 형성해서 점막을 들어 올리고 뼈를 이식하는 방법인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 측방창 접근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후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측방창 접근법,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가 훨씬 더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골의 양이 많이 부족하거나 식립할 치아의 개수가 많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악동이 영어로 사이너스라고 하는데요. 코 양옆에 공기 주머니, 공기로 들어가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상악동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사실 뼈는 없어요. 비어있는 공기만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심을 때 공기 주머니 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상악동을 들어 올리고 그 들어 올린 공간에다가 뼈를 채운 다음에 그 뼈 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은 고리식을 동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상악동이 치아가 없는 동안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오거든요. 내려온 공간은 그만큼 공기로 차 있기 때문에 뼈가 없습니다. 즉 임플란트를 매식해도 고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골류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플란트를 들어갈 공간에 상악동을 거상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치조정 접근법 먼저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그 구멍에다가 대고 치조정에서 접근을 해서 상악동을 조금씩 거상시키는 방법이 치조정 접근법, 크리스탈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측방창 접근법,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실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절개를 했을 때 절개한 부분보다 더 상단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이 뼈판을 잠깐만 임시적으로 제거를 한 다음 여기다가 뼈를 채워 넣어서 옆면에서 접근해서 상악동을 거상하는 방법이고요. 충분히 상악동을 거상하고 뼈 이식을 했다고 하면 잠깐 임시로 제거했던 골판을 다시 여기다가 갖다 대고 임플란트 식립은 그날 할 수도 있고 혹은 뼈 이식이 충분히 붙은 이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들어가는 것이 상악동 거상술의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돗물 제작이 마지막 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실된 치아를 대신하는 이제 의수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씹는 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철물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단계 수술법, 이회법을 사용했을 경우는 2차 수술을 하고 약 1개월 정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치유되는 속도 같은 경우에도 환자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도 한 달보다 더 빨리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1회법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유 기간, 즉, 하악에서는 한 3, 4개월, 그리고 상악에서는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수복물 제작에 관련된 술식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챕터 11뿐만 아니라 챕터 12도 되게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진도를 좀 빼느라고 설명도 좀 빨리빨리 했는데요. 이해가 최대한 잘 되시라고 제가 다양한 그림들을 넣긴 했으나 만약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른 교과목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들은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일부러 진도를 좀 빨리빨리 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나중에 퀴즈 답안 올리실 때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